안녕하세요. 저는 채용원 국어전문학원 고등원 강사 김규원입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 후에 채용원 분당원에서 이제 원장님하고 함께 강사로 근무하다가 중개원 거쳐서 이제는 고등원 개원하시는 원장님 따라서 요청으로 합류를 해서 지금 이제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정규 수업의 중요성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고등국어에 대한 이야기는 상단에 있는 원장님 이시 설명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려운 글들을 많이 보게 되겠지요, 학생들이.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우선 아이들이 글보다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자란 건 맞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이제 글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네. 나름대로 그래도 난 열심히 이제 책을 읽었어! 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독서를 했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원래부터 이제 성향상 난 글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제각각 다르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지문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막상 그 학생들의 그 글에 대한 두려움이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이 두려움부터 없애줘야 글을 똑바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면, 소위 말하는 그 다독을 했다면 고등학교 국어 점수가 좀 잘 나올까요? 고등학교 국어 점수가 잘 나올 정도의 다독이 되려면은 우선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루에 2권에서 4권 정도는 읽었어야 합니다. 꾸준히. 우리가 평소에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들을 봤을 때 한 권에 1시간? 짧은 것들은 1시간이고 좀 긴 것들은 서너 시간 걸리는 그런 학생용 도서로 본다면은, 그쵸? 2권에서 4권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시간이지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합치면 9년 동안 그 정도를 읽는다면 사실상 적어도 2,000권 이상은 2,500권 정도는 읽어야 진짜 글을 많이 읽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소수긴 하지만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다독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그 백과사전 회사에 다니시면서 저는 집에 어린이용, 성인용 백과사전들이 그냥 있었고, 또 하필 또 컴퓨터는 없었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우리 집에 못 놀러 오고, 저도 못 놀러 가고, 그래서 할 게 독서밖에 없었습니다. 독서를 정말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취미가 되고, 사촌 동생 집에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머님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면은 제 취미가 이제 그 당시엔 독서였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 있는 처음 보는 책들부터 읽게 되고, 좀 더 읽고 싶은 거는 빌려오기도 하고 그랬지요. 네. 부모님께서는 책을 잘 사주진 않으셨습니다. 사봤자 집에 오는 길에 다 읽으니까 사는 게 크게 무의미해서 최대한 많이 빌리도록 많이 이렇게 세트로 많이 이렇게 다발로 빌려와 주셨고, 아니면 이제 당시에는 이제 책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책방에 가서 책 빌려오라고 돈 주시면은 네, 그걸로 이제 매일매일 서너 권씩 빌려다가 읽곤 했죠. 네.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용 많이 했는데 학교 도서관에는 가서 학급 문고나 많이 읽었지요. 제목을 보고 읽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읽을 거니까 저 왼쪽에 맨 위에 거부터 하나씩 그냥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모의고사 때 늘 1등급을 한 건 아닙니다. 국어적인 센스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금 요거 하고 있겠죠. 글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1등급을 안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휘력도 좋고 글도 한눈에 보고 속도도 빨라가지고 다 읽고 남는 시간으로 문제 풀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1등급을 늘 놓쳤을까요? 그거는 문제 푸는 기술을 익히지 않았고, 그리고 익힌 기술들도 그나마 꾸준히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만했지요. 그것 말고도 그냥 읽으면 내용이 다 들어오니까 당연히 내용을 잘 알면은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학생들이 글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바라볼 수 있고 낯설어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이 첫 번째가 된다면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자기가 똑바로 읽은 글에서 답을
찾아내는 그 기술이 두 번째.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익히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어 점수를 잘 받는 법, 국어라는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꾸준함으로 가능하고 후자는 방법적인 훈련으로 습득이 가능하겠지요. 네, 해답은 사실 바로 저희 구풀 교재입니다. 저는 최용훈 국어 전문학원, 그 구풀 국어학원 이 브랜드 안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다양한 곳에서 일을 했던 경력만큼 지금 교재가 있기까지 교재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쭉 지켜봤습니다. 이번에 나온 지금 이 교재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 교재에서 제시하는 풀이법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자신이 있는 사람이고요. 저희 구풀은 과제가 있는데 어느 학원 교재든 과제가 있겠죠.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의 꾸준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원에서는 이제 과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글을 만나보고 글을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최대한 학생들이 이런 낯선 글들을 만나고 읽고 생각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흥미를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 아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생활과 관심사들은 전부 다 글이라고 하는 게 포함됩니다. 웹툰, 드라마, 영화 이 모든 건 다 뭐가 기반입니까? 스토리가 기반이지요. 대본, 글, 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영상화, 그림화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말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즐기는 거 아이돌을 좋아한다던가 아니면은 낚시를 좋아한다 아니면은 난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한다 음악을 즐긴다 또는 게임을 좋아한다 등등 이 모든 것에서는 또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사보거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거나 여러 가지 이런 지식백과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죠. 결국은 이 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만나는 글이라고 하는 건 안에 스토리가 있거나 안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 글이 누군가한테는 나 이거 진짜 관심 있던 거였어. 와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꿀잼이고 누군가에게는 나 이거 처음 들어본다. 완전 신기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호기심이 되는 거지요. 이게 있다면은 글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기억나게 볼 수 있겠지요. 처음 보는 영화인데 내가 아주 관심이 가는 영화다. 그럼 우리는 평생 기억합니다. 재밌는 영화는. 좀 별로였던 영화다. 그러면은 대충 보다가 기억에서 흩어지기도 하겠지요. 네, 우리도 그렇게 이 만나는 텍스트와 글 자체를 좀 즐겁게 거부감 없이 흥미롭게 읽어보자는 겁니다. 흥미를 가지고 읽으면 자연스럽게 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몰입이 되고 그럼 저절로 구조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응용해서 뿅 하고 결합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희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공부했던 시절에는 그게 많이 중요하던 시대였는데 하지만 이제 어느새 세상은 바뀌었죠. 지식은 많이 축적되었고 이제는 이미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응용된 지식마저도 쌓여 있습니다. 축적돼 있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고 인터넷으로 그걸 확인해서 꺼내서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지가 과거보다 훨씬 더 응용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제 국어 문항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국어 지문이 이제 옛날에는 미리 배경 지식을 쌓아두고 관련된 배경 지식의 지문이 나온다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맞는 말이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이라도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답이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바지를 입고 있을까요? 김규원 선생은 무조건 바지를 입고 있다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바지를 입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은 괜찮지만 입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확인된 사항만 믿고 풀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바지 입고 있습니다.
네. 그 국어의 이제 기본 개념, 본문 또는 보기에서 이제 근거를 확실하게 찾아서 풀어내는 이 국풀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전에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매우 중요해졌죠. 수학처럼, 과학처럼, 그리고 다른 암기 과목처럼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 위주로 찾아가면서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답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우선 안 됩니다. 실제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이지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정답이 무엇인가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명확한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문제가 제시하는 조건을 먼저 찾아내고 밑에 있는 그 선지가 위에서 말하는 조건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모두 다 확인해야 합니다. 수학, 과학, 여타 암기 과목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보니까 서술상 특징이 적절한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조건은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적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어야 하고, 세 번째, 여러 특징들 중에 그 특징이 무슨 특징? 서술에 관련된 특징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되었고, 우선 선지를 본다면은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서술자가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탈락. 2번은 적절합니다. 서술자는 주인공과 함께 사건을 체험했고 겪었고 주인공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리고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3번은 부적절합니다. 내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가 전환된다는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이다 라는 건데, 일단 이야기 자체가 하나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은 나는 어쩌고 저쩌고 라는 본문의 문장의 형태를 볼 때 나는이라고 했으니까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습니다. 5번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본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선지는 방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야 내가 뭘 놓쳤는지 나중에 연습하면서 확인할 수 있고 검토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또 왜 저놈이 답인지 확인이 가능해야 마지막에 시험을 보면서 OMR 카드 체크하기 전에 검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학에서 문제를 풀이 과정 없이 암기로만 답을 다 적어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학생들이 과거에 국어 문제를 풀었던 방법과 같습니다. 암기로 풀면 절대 안 되고 뇌피셜로 풀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을 적으면서 풀어야 합니다. 저는 글을 만나면은 우선 뭐부터 해야 되는지, 제목부터 봐야 되는지, 문제부터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문단의 개수를 세야 되는지, 이런 것들부터 문제를 방금처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풀이법을 계속 문제를 풀면서 수업 시간에 시범 보일 것입니다. 제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거 좋아 보이네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집에서 숙제하면서 저 따라 해보겠죠.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주중에 클리닉 와가지고 자기가 쌤 저는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라는 식으로 제가 보여준 시범 방식을 보여줄 것이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잘 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부족한데 라면서 한 명씩 직접 1대1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배워가서 남은 과제를 또 수행하다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와서 제 풀이법을 보면서 자기가 한 풀이법과 똑같은가 다른가 그런 것들 비교해보고 계속 이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걸 매주 반복하게 된다면은 국어 점수는 오를 수밖에 없겠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범을 하기 위해서 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다른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학생 관리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과제를 수행해 와야 뭘 꾸준하게 글과 친해질 수 있고, 클리닉에 와야 자신의 풀이법이 올바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학생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하지 않은 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음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 뭐 힘든 날이 있겠죠. 네, 저희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과제 검사 자체를 한 장 한 장 합니다.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제가 미비될 시에는 학생들이 남아서 모두 과제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당장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저도 굴뚝 같습니다. 굴뚝 같지만은 오늘은 일단 가고 며칠까지 다시 해와라고 시간을 더 주게 되면은 오늘 새롭게 준 똑같은 양의 그 과제는 또 못하게 됩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치이고 과제에 치이다가 국어 자체가 싫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의 할당량은 이번 주에 그냥 딱 끝내버리고 가야 마음 편하게 숙제를 그날 다 해온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다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학생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들 너무 보내주고 싶고 좀 힘든 친구들이 이해해주고 싶지만은 그게 결국은 그 친구한테 독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저의 너그러움이 학생들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네,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클리닉을 학생들이 하게 되는데 주중에 클리닉을 오는 게 좀 번거롭고 수학이나 영어같이 주중에 하는 과목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을 쪼개서 내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확실히 학원에 들러서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언제 약속을 저랑 했는지 실시간으로 약속 조회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꾸려놨고 그리고 언제든지 약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학생들이 미리 저의 약속 시간 표를 보면서 와, 저쪽에 사람이 많네? 그럼 지금 가면 대기 시간이 길겠다. 난 사람이 몰리지 않은 시간대에 가야지. 라고 이제 사람이 몰리지 않은 시간대를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클리닉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대기 시간을 적게 만드는 게 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면 마음 아프거든요. 저도 좋고 학생들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부담감 적게 클리닉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모든 이제 학생과 저와의 이 학원 자체 안에서의 출결, 성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안내사항이나 보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두 분 모두에게 다 드립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제 아이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열람하고 제가 보내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가끔 이제 휴대폰이 안 되거나 뭐 데이터를 끊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네, 그런 이제 학생들도 학부모님 통해서 연락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도 몇 점이었고 평가가 이번 수업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학생에게 동일하게 연락을 보내니까 그런 것들도 학생 관리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도 확실하게 체크해주는 매니저가 옆에 있다면 원하는 목표를 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의 학습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본인이 해내는 거죠. 네. 근데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에게 찾아와서 그 의지를 보여주고 열심히 할 거다라는 열망의 불씨가 있다면 저는 그게 절대 꺼지지 않도록 때로는 불씨를 키워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장작에 비해 너무 불씨가 커지면은 좀 눌러주기도 하고 그러면 절대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